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그 대전 세미나에서 양당이 통합 연대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 포럼이 만든 지 한 석 달 됐거든요. 예. 서울에서 이제 부차회의라고 이번에 지방에 처음 내려갔는데 네. 그쪽에 원외위원장들 다 함께 아마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 네. 너무 그 관심도 증폭이 됐고 네. 언론 관심도 많고요. 아주 굉장히 통합하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통합하면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한국당은 과거의 패권에서 지금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네. 저희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하는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그 패권이나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이러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혹들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럼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만약에 그 통합이든 최소한 선거연대 이렇게 만약에 해서 이제 선거에 임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바로 이 통합, 그냥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합 요쪽을 그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패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통합의 새로운 미래, 정말로 이제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 정당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새로운 미래는 열릴 수 있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가 됐던 이른바 그 보수 유권자층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이 유권자층은 완전히 해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극우 보수, 옛날에 이제 태극기 보수라고 하는 그런 한 15%를 넘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도 한 30-40% 정도가 이렇게 콘크리트라고 본다면 30-40%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바로 그러면 이 그 자유한국당 고정 지지층도 아니고 민주당 고정 지지층도 아닌 나머지 유권자층이 전부 다 통합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 전번에 원전 공론화에서 한 2만 명을 해보니까 거의 한 37%가 중간층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중간층의 새로운 그런 분들은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보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빵 터지게 한번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나가면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의원님 말씀드렸던가 지금 궁금해지는 게 당장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0%를 상회하는 그 지지율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에 대한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불통에 대한 이제 그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70%인데 그 중에 한 30-40%가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냥 70%라고 할게요. 70%의 그 가운데 30-40%는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되면 다시 돌아설 거라고 그럼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는 게 통합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코드 정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정당이 지금 예를 든다면 이번 한국당이 보이콧을 했는데 우리 국민당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국회가 다시 근데 저희가 중간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국회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양당 체제 양극화해서 싸우고 그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지역의 영역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인데, 그러니까 그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유권자층 30~40%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원래 바른정당이 바로 이들을 겨냥을 해서 창당된 정당인데, 그럼 왜 그럼 이들을 그 설득을 못 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바른정당이 그거 개혁적 보수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세웠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에는 그 양극단의 원심력이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네.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아직은 힘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에서 그 양극단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저희 혼자만은 5~6% 힘으로는 안 되고 네. 또 국민의당의 5~6% 지금 지지율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치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네. 드디어 이제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논점이니까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객관적인 환경은 의원님이 진단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성돼 있었는데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제대로 어필을 못해서 5~6%의 당 지지율에 그쳤던 거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근데 그 통합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게 그 이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적 컨텐츠가 갑자기 확 드러납니까?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어떤 당 대통령 주자로서 지금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홍준표 대표는 미래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미 지정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유승민과 안철수입니다. 만약 유승민과 안철수가 합쳐서 네. 전국적으로 순회 토크를 하고 네.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야당의 대표는 누구냐? 네.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에 의한 야당의 대표 주자를 가진 정당이 새로운 어떤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두 인물의 카드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네요?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 통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 두 분의 캐릭터가 나홀로 캐릭터여가지고 과연 케미가 맞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제가 지금 직접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참 독불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갔다고도 하는데, 네. 이번에 그러한 아픔을 겪고 나면서 유연하게, 이번 5.18 새로운 진상 규명을 하자는 법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도 계속 만나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극우 좌로는 안 된다. 네. 정말 중간지대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전북 호남이니까 좀 이 4자구도가 아니라 그럼 통합을 해서 3자구도로 치러진다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제 총선에서 그럼 호남의 선택도 이 통합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마 전주에서 작년에 보수당으로 30년 만에 당선이 된 것도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는데 불을 붙인다고 하면 그러한 제3의 정당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요. 이제 계산법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뭐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죠? 유럽 쪽에 예를 들어서 또 저 오스레 쿠르츠랄지 마크롱이랄지 이런 새로운 미래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거기에 대한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한국 연대입니까 통합입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통합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좀 해보자. 서로 마음이 만나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되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10차 했는데 몇 달 동안 하니까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그거는 봐야죠. 근데 국민의당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호남의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호남 정서가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면 그런 말씀이 맞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본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금 반대는 하지만 극구 반대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뭐 막말 공방이 뭐 상당하던데요. 보셨죠,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웃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거기는 뭔가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데 예. 전부 자기 계파, 자기 실력을 그대로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를 그렇게 추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거 홍준표 대표의 그 대표 직위라든지 대표 체제가 그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최소한 다음 선거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아, 지방선거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어떤 빅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두 차례 탈당, 복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또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때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네. 한번 9명이 나가니까 너무 이제 아팠잖아요. 예. 그래서 몇 명이 또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한번 한국당하고 연결해보고 국민이나 연결해보자. 그랬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 체제가 된 뒤로 네. 아주 단단하게 공고화가 돼서 아마 그런 우려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11명은 같이 쭉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 조직, 제가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둘 중에 누가 상한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조직이라면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상반된 느낌인데, 왜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일종의 팽을 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쓰이면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공격하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전으로 이제 검찰이 아마 검찰 조직이 치를 텐데 이게 뭐 방어전이랑 기득권 방어 논리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여론이야 굉장히 검찰이 나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걸 관행이라고 또 묘사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관행이 맞거든요. 근데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사 태풍까지 이제 몰아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한 거를 좀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이냐 누가 상한가 될지 모르겠다.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다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는 칼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사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고 공직 기강 잡겠다고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들고 이제 뭐 나섰다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만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빼든 칼이 과연 우병우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워낙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든지 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차량 갖고 잡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특검이 가가지고 우리가 밥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될 거다. 검찰한테 넘겨줬는데. 검찰 넘겨줬는데
구속이 안 못 됐잖아요. 잡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우병우 라인?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만찬? 관행적인 돈봉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럼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검찰 개혁이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지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조직 방어 논리가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돈봉투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는 것 갖고 이 조직을 뭐 어떻게 개혁할 수 개혁까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좀 약간 빼든 칼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빵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빵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것 갖고 뭐 검찰을 개혁하거나 뭐 잡으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아니라고 단순한 중간에 일어난 이벤트라고 하나의 보세요?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이제 검찰 개혁은 뭐 쉬운 게 인적 청산이지만 인적 청산을 통해서 뭐 어떤 개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은 뭐 이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초기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결국 뭐 그런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발은 지금 흔히 뭐 3, 40명으로 되는 고위 간부들에만 있고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그 이하는 지금 어떻게 반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검찰청 화장실에 가득 차 있을걸요. 뭐 왜요? 검사들이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잘 그렇죠. 됐다고. 일선 검사들이야 뭐 이번에 그래 우에 쭉 옷 나가주면 다 승진해야 될 건데. 승진 줄줄이 할 텐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5기 수납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인사들을 보면서요. 아까 제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 김상조 교수 영입한 것이랑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걸 보면서 이 둘이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뭐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잘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된 인사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 둘 다 그 실무자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분은 논리를 제공했고 한 분은 실제 파트너였네요.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정도의 아주 국지적인 미션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담당자는 여기가 아닐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지검장이 그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좀 다독이는 역할을 하지 누구예요, 않을까. 그러면? 누구? 그거야말로 이제 조국 수석의 역할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 조직 제가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둘 중에 누가 상한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조직이라면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상반된 느낌인데 왜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일종의 팽을 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쓰이면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공격하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전으로 이제 검찰이 아마 검찰 조직이 치를 텐데 이게 뭐 방어전이랑 기득권 방어 논리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여론이야 굉장히 검찰이 나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걸 관행이라고 또 묘사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관행이 맞거든요. 근데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사 태풍까지 이제 몰아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한 거를 좀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이냐 누가 상한가 될지 모르겠다.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다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는 칼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4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예.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고 공직 기강 잡겠다고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들고 이제 뭐 나섰다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만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빼든 칼이 과연 우병우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워낙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든지 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차량 갖고 잡으려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특검이 가가지고 우리가 밥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될 거다. 그냥 검찰한테 넘겨줬는데. 검찰 넘겨줬는데 구속이 안 못 됐잖아요. 잡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만찬? 관행적인 돈봉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럼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검찰 개혁이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지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조직방어 논리가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돈봉투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는 걸 갖고 이 조직을 뭐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좀 약간 빼든 칼이 이것도 빵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빵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거 갖고 뭐 검찰을 개혁하거나 뭐 잡으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단순한 중간에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이제 검찰 개혁은 뭐 쉬운 게 인적 청산이지만 인적 청산을 통해서 뭐 어떤 개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은 뭐 이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초기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결국 뭐 그런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발은 지금 흔히 뭐 3, 40명으로 되는 고위 간부들에만 있고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그 이하는 지금 어떻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검찰청 화장실에 가득 차 있을걸요. 뭐 왜요? 검사들이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잘 그렇죠. 됐다고? 일선 검사들이야 뭐 이번에 그래 우에 쭉 엎어서 나가주면 다 승진해야 될 건데. 승진은 줄줄이 할 텐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5기 수납하기 했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인사들을 보면서요. 아까 제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 김상조 교수 영입한 것이랑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걸 보면서 이 둘이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뭐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잘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된 인사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 둘 다 그 실무자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분은 논리를 제공했고 한 분은 실제 파트너였네요.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정도의 아주 국지적인 미션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담당자는 여기가 아닐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지검장이 그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좀 다독이는 역할을 하지 누구예요, 않을까. 그러면? 누구? 그거야말로 이제 조국 수석의 역할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통합의 새로운 미래, 정말로 이제는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 정당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미래는 열릴 수 있다.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가 됐던 이른바 그 보수 유권자층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이 유권자층은 완전히 해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극우 보수, 옛날에 이제 태극기 보수라고 하는 그런 한 15%를 넘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도 한 30, 40% 정도가 이렇게 콘크리트라고 본다면 30, 40%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바로 그러면 이 그 자유한국당 고정 지지층도 아니고 민주당 고정 지지층도 아닌 나머지 유권자층이 전부 다
통합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 전번에 원전 공론화에서 한 2만 명을 해보니까 예. 거의 한 37%가 중간층이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예. 거기에 중간층의 새로운 그런 분들은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보고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켜보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빵 터지게 한번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나가면 네.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을 듣니까 지금 궁금해지는 게 당장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째. 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0%를 상회하는 그 지지율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에 대한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불통에 대한 이제 그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70%인데 그 중에 한 30-40%가 어디 가실 데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냥 70%라고 할게요. 70%의 그 가운데 30-40%는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어떤 대통령 주자로서 지금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홍준표 대표는 미래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이미 지정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유승민과 안철수입니다. 만약 유승민과 안철수가 합쳐서 네. 전국적으로 순회 토크를 하고 네.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야당의 대표는 누구냐? 네.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당에 의한 야당의 대표 주자를 가진 정당이 새로운 어떤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두 인물의 카드는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그 통합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 두 분의 캐릭터가 나홀로 캐릭터여가지고 과연 케미가 맞겠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제가 지금 직접 유승민 후보가 참 독불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갔다고도 하는데, 네. 이번에 그러한 아픔을 겪고 나면서 유연하게, 이번 5.18 새로운 진상 규명을 하자는 법에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도 계속 만나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극우 좌로는 안 된다. 네. 정말 중간지대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전북 호남이니까 좀 이 4자구도가 아니라 그럼 통합을 해서 3자구도로 치러진다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제 총선에서 그럼 호남의 선택도 이 통합정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 기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마 전주에서 작년에 보수당으로 30년 만에 당선이 된 것도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되면 다시 돌아설 거라고 그럼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는 게 통합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코드 정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정당이 지금 예를 든다면 이번 한국당이 보이콧을 했는데 우리 국민당 바른정당이 없었으면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국회가 다시 근데 저희가 중간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국회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양당 체제 양극화에서 싸우고 그렇게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 지역의 영역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인데 그러니까 그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그 유권자층 30-40%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 바른정당이 바로 이들을 겨냥을 해서 창당된 정당인데 그럼 왜 그럼 이들을 그 설득을 못 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바른정당이 그거 개혁적 보수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내세웠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양극단의 원심력이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에서 그 양극단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혼자만은 5-6% 힘으로는 안 되고 또 국민의당의 5-6% 지금 지지율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치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드디어 이제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 논점이니까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객관적인 환경은 의원님이 진단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조성돼 있었는데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제대로 어필을 못해서 5, 6%의 당 지지율에 그쳤던 거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근데 그 통합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게 이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적 컨텐츠가 갑자기 확 드러납니까?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나왔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는데 불을 붙인다고 하면 네. 그러한 제3의 정당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래요. 이제 계산법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뭐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죠? 유럽 쪽에 예를 들어서 또 저 오스레 쿠르츠랄지 네. 마크롱이랄지 이런 새로운 미래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거기에 대한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한국 예. 연대입니까 통합입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통합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좀 해보자. 서로 마음이 만나 자꾸 하다 보면 예. 나중에 잘 되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네. 해보자 해서 지금 10차 했는데 네. 몇 달 동안 하니까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그거는 봐야죠. 근데 국민의당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지금 호남의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네. 호남 정서가 네. 과거로 회귀한다고 보면 그런 말씀이 맞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본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금 반대는 하지만 네. 극구 반대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막말 공방이 상당하던데요. 보셨죠,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웃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거기는 뭔가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데 예. 전부 자기 계파, 자기 실력을 그대로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 패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를 그렇게 추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거 홍준표 대표의 그 대표 직위라든지 대표 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대전 세미나에서 네. 양당이 통합 연대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 포럼을 만든 지 한 석 달 됐거든요. 예. 서울에서 이제 부차회의라고 이번에 지방에 처음 내려갔는데 네. 그쪽에 원외위원장들 다 함께 아마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 네. 너무 그 관심도 증폭이 됐고 네. 언론 관심도 많고요. 아주 굉장히 통합하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통합하면 어떤 계산에 따라서 이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 현재 한국당은 과거의 패권에서 지금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네. 저희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하는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그 패권이나 보수 진보, 영남, 호남 이러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혹들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그러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만약에 통합이든 최소한 선거연대 이렇게 만약에 해서 이제 선거에 임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바로 이 그냥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통합 요쪽을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고 네. 지금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런 패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없습니다.